역사를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성남시. 요즘 참 관심이 많이 가는 시이기도 하죠. 경기도에서 서울하고 인천은 아무래도 이제 특별시고 광역시다 보니까 그 두 도시를 제외하고는 수원과 더불어 가장 인구도 많고 재정 자립도도 탄탄한 도시. 요즘 성남 그러면 판교 테크노밸리 화려하죠. 특히 저희 연구실에서도 회식은 판교역 근처 가서 하자. 왜냐면 밤늦게까지 일하고 쏟아져 나오는 그 엘리트들의 그 젊음, 그 분출되는 그 역동적인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도 배우자, 그런 느낌을 갖자라고 해서 요즘 극적으로 회식을 자주 갑니다. 판교역에서 제가 회식한다는 말씀 혹시나 오다 가다 만나 뵈시면 맥주집에서나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천당 아래 분당. 제가 분당 오래 살았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께 죄송합니다만 저도 서울에 살아보았습니다만 삶의 만족도는 분당을 감히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도시 성남. 여러분, 그런데 이 성남이란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성남이란 도시가 만들어졌는지는 성남에 사시는 분들조차, 성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한민국 엘리트 IT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하는 과정 중에 이게 박정희라는 한 인물의 공으로 돌릴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의 노력과 고통과 피눈물 속에 일궈진 경제 개발이었음을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60년대입니다. 60년대 아무래도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이 수출 증대를 꾀했기 때문에 당시 1960년대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가 여러분 거의 소말리아보다는 좀 나았겠지만 한국 물건이 세계에 팔리기 위해서는 물건 가격이 저렴한 거 이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가격 정책을 고수해야 됐기 때문에 생산비가 저렴해져야죠. 그러다 보니까 저 임금 정책을 또 함께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쌀 가격이 굉장히 비싸버리면 노동자들 폭동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저 고가 정책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저 가격, 저 임금, 저 고가 정책, 바로 이 정책들 때문에 노동자와 농민들이 피땀 흘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 고가 정책 때문에 농촌에서 열심히 벼농사 지어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농민들이 이촌향도 현상 때문에 서울로 대도시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1960년대 접어들어서 인구가 200만 명이 돌파되었던 서울시가 68년 이 무렵에는 400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포화가 되는 거죠. 강남 개발도 아직 막 완벽하게 본격화되긴 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자촌, 빈민촌, 달동네,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거주합니다. 물론 판자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전쟁 때부터 부산의 그 판자촌 유명했고, 한마는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라는 그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부산은 옛날 그 판자촌 달동네를 굉장히 예쁘게 꾸며서 저도 한번 이렇게 놀러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다시 60년대 후반에 이 서울의 판자촌에는 철거반들이 투입됩니다. 왜냐하면 이 판자촌들은 거의 무허가 건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철거반이 투입되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어떤 트럭 같은 데 타고 나와서 완장 차고 곡괭이하고 쇠파이프 들고 내려서 막 집을 무자비하게 부숴버리면 그 가난한 빈민들은 피눈물 흘리죠. 근데 이렇게 철거반이 투입돼서 판자촌 달동네를 아무리 부숴봐야 그 살림살이 들고 이동한 빈민들은 새로운 곳에 가서 또 판자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철거반을 투입해봐야 판자촌이 사라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서울시 미관 문제 때문에 판자촌을 철거해야 된다, 달동네를 없애야 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런 제안을 내놓습니다. 서울시 바깥으로 저 빈민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저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동네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아니, 10만 명만 알아서 던져놓으면 자기들끼리 뜯어먹고서라도 사람은 사라진다. 그래서 박정희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어디가 좋은데? 당시 지금의 서울 강남과는 딱 붙어있는 광주. 이게 전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그 빅광자 쓰는 광주가 아니라 넓을 광자 쓰는 광주. 광주 중부면. 서울하고 가깝고 땅값도 쌌습니다. 그곳에 1969년부터 그러니까 판자촌에 살고 있는 달동로에 살고 있는 그 빈민들에게 감언이설 하는 거죠. 야, 너 저리 이주하게 되면 평당 2,000원씩 20평의 땅을 줄게. 그리고 집도 지어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가 이주하면 학교도 만들어지고 병원도 만들어주고 공장도 만들어줘서 일자리를 줄게. 그리고 그 평당 2,000원이면 여러분 합쳐서 20평이니까 4만 원이죠. 이 4만 원도 너가 이주하고 난 다음 3년 후부터 또 3년 동안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빈민 생활, 판자촌 생활 해보았지만 답이 안 나오는 빈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 정부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니 우리가 그리 이주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투입한 트럭에 올라탑니다. 그 트럭들이 뭐 군용 트럭도 있었을 것이고 쓰레기차도 있었을 것이고 올라타는데요. 보통 밤에 이제 한 2시간 달려가지고 우리가 새로 살 곳을 향해서 가는데 이 트럭에서 사람을 내려줬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벌판에 사람들을 막 야, 이거 진짜 꼭 더 슬픈 이야기라 제가 비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스탈린이 1937년에 연해주의 주민들을 시베리아에 강주 이주시켰던 것과 대체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천막이 한 장씩 주어집니다. 일단 천막으로 집을 만들고 뭐 말도 안 되는 한 평이나 한 평 반에 7 식구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해서 건너온 이주민만 1년 사이에 약 1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막촌이 형성이 되죠. 아직 판자로 집을 짓기도 전에 천막촌입니다. 그게 좀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판자촌이 되어가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0만 명이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 모여 살면 아휴, 얼마나 많은 냄새, 악취, 오염수들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었고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 생활을 했고 부산에서 판자촌 생활을 했던 분들 증언에 입각해도 그때도 이 정도로 열악하지 않았다. 그러나 뭔가 정부가 곧 길도 내주겠고 지원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지옥 같은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래도 일자리를 찾아서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당시 서울로 통구라는 버스가 단 6대 뿐이었습니다. 버스비도 비싸요. 버스비 내고 서울 갔다 오면 뭐 지게꾼 일을 하루 하고 오더라도 일당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합니다. 정부가 뭔가 약속한 공장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69년부터 이런 이주가 시작되었다가 71년 대선, 박정희와 김대중의 그 뜨거웠던 71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시 강남 개발 붐이 일어서 그 지역의 땅 가격이 높아지고 이 빈민들이 이주했던 광주 중부면 땅값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당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꼼수를 부립니다. 분명히 한 평에 2,000원씩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걸 한 평에 8,000원에서 16,000원까지 차등을 주어서 부과하겠다라고 하니 아니 평당 2,000원에 팔겠다라고 했던 정부가 갑자기 평당 16,000원이면 8배까지 비싸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일시불로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평을 16,000원이면 32만 원을 일시불로 내라는 건데 못 낼 경우 6개월 동안에 징역을 살리겠고 그것도 안 되면 30만 원 벌금을 이거 뭐 하자는 거죠? 아니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감 하나로 그렇게 힘들고 고된 시간을 2년을 참아왔는데 71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정부가 약속했던 토지 불합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이 빈민들도 대책위원회를 만들겠죠. 근데 여러분 대책위원회라고 해봐야 이 빈민들 사이에서 뭐 변호사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또 고위 공무원들이 이렇게 판자촌 생활, 천막 생활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사로 아사로 죽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했던 일은 술에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그 시신 치우는 일을 먼저 하면서
나름 그렇게 목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원회가 또 만들어졌고, 나중에는요, 이 대책위원회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합리적인 좀 답변을 내놓아 봐라, 약속이라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부나 서울시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이제 화가 난 거죠. 여러분, 10여만 명, 20여만 명의 빈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투쟁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서울시장이 1971년 8월 10일 날 직접 그 광주 중부면에 와서 그 빈민들 투쟁위원회와 만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8월 10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시장이 온다라고 하니 그 서울시장을 만나기 위해 6만 명의 군중이 빈민들입니다. 6만여 명이 모여서 서울시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 그날 또 비가 왔단 말이죠. 비가 오다 보니까 서울시장도 차가 막혀서 좀 늦어요. 11시에 도착한다는 서울시장이 11시 40분이 돼도 도착하지 않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던 군중들이 폭발합니다. 성남 출장소, 관공서, 경찰서, 경찰차, 보도 차량들 전부 불태웁니다. 시위 규모가 커집니다. 서울시장은 도착하지 않았는데 부랴부랴 경찰을 700명을 투입합니다. 이게요, 그 성난 군중들의 화난 마음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굶어 죽나 맞아 죽나 마찬가지다 하고 경찰과 육박전까지 전개합니다. 근처를 지나가는 차들은 특히 참외차 하나가 지나가고 있다가요, 참외를 다 털립니다. 그만큼 배고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참외차를 몰고 청와대까지 들어가겠다라고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1971년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그때서야 중앙정부도 놀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놀랐나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와서 너희들에게 처음 약속했던 평당 2,000원에 불화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도로도 놓아주겠다, 너희들 상하수도 시설 만들어주겠다, 전기 놓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니 그 시위가 이제 중단되면서 실제로 이 약속이 지켜져서 그렇게 빈민들이 이주했던 약 30만 명 가까운 빈민들과 함께 새로운 시가 만들어지니 광주군에서 조그만하게 성남시로 승적이 됩니다. 이게 1973년입니다. 이게 바로 성남의 출발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어찌 보면 쓰레기로 버려졌던 빈민들의 저항, 1971년에 광주 대단지 사건, 지금은 80 성남 민권운동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세계인권선언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